그날은 유난히 쌀쌀한 봄날이었습니다. 종합검진을 받으러 간 남편의 전화를 받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죠.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라 큰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여보, 어디야?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들렸어요. 아직 병원이에요.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의 대답에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금방 갈게. 조금만 기다려. 병원에 도착하니 남편이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바닥만 보고 있었죠. 여보, 무슨 일이야? 저도 모르게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들어오세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묵직하게 울렸어요. 진료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책상 위 모니터에 비친 검사 결과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우리를 바라봤어요. 많이 진행된 위암입니다. 당장 입원하셔서 수술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남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죠. 멍하니 앉아 있는데 의사 선생님의 설명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들한테 전화해. 남편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입원석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아들이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니, 아버지는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검사 좀 더 하신대. 검사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아들을 보더니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괜찮아? 아빠 강해. 그 말을 듣자마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감추려는 듯 황급히 복도 끝으로 걸어가니 벽에 기대어 어깨를 떨었어요. 저는 다가가 등을 쓸어주려다 멈췄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슬픔보다 다른 감정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입원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자꾸 휴대폰만 쳐다보며 초조해 보였어요. 제 눈을 피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죠. 아버지 사업장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하니? 저는 놀라서 아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병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간호사가 남편의 상태를 설명하는 동안 아들은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환자분 정리되면 들어가실 수 있어요. 간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죄송합니다. 중요한 전화라서요. 아들은 밖으로 나가버렸고 저는 남편과 단둘이 병실에 남았죠. 남편이 서랍에서 장부를 꺼내보는 동안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 남편의 물음에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혹시 아들 때문에? 남편은 저희 생각을 읽은 듯 했어요. 아니에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밤마다 기침 소리가 병실을 채웠죠. 여보, 괜찮아요? 한밤중에 일어나 남편에게 물었어요. 괜찮아. 잠이나 더 자. 남편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이라도 드실래요? 아니, 이것부터 마저 봐야 해.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남편은 또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까슬까슬한 연필 소리가 정적을 깨고 간간히 한숨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직도 이렇게나 남았네. 내일 보시죠. 지금은 좀 주무세요. 시간이 없어.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얼굴이 하얗게 변해가는 와중에도 그는 손에서 장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회진 시간을 알리러 올 때만 서랍 속에 넣어두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아들의 이름이 떴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벌써 일주일째야. 아버진 널 매일 찾으셔. 내일은 꼭 갈게요. 지금은 정말 급한 일이. 전화를 끊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는 이미 제 표정을 읽은 듯 했습니다. 또 뭐 돈데? 응, 미팅 있대. 그럴 수도 있지. 사업하는 게 쉽지 않아. 옆 침대 환자 보호자가 슬쩍 물었습니다. 아저씨, 무슨 작물을 그리 열심히 보세요? 자식 키우고 사업하다가 생긴 빚이요. 정리해 놓고 가야 해서.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줄 알고 장부를 치우려는데 손이 스쳤어요. 장부 귀퉁이가 젖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는 척하고 있었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기 전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미안해. 갑자기 왜 그러세요? 당신한테 이런 짐을 지우게 해서. 얼른 나와서 같이 해결하면 되죠. 남편은 말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갈러 들어왔을 때 남편은 처음으로 장부를 덮었습니다. 서랍에 넣으려는데 손에서 힘이 빠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흩어진 종이를 주우면서 작은 쪽지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낯익은 남편의 글씨체였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만 믿을 수 있어서 라고 적혀 있었죠. 여보, 이게 뭐예요? 쪽지를 남편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냥 생각나서 적어둔 거야. 언제 이런 걸 썼어요? 며칠 전이야. 중요한 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항암 치료 3개월 차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다고 했지만 저는 매일 아침 남편의 링거병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여보, 저기 서랍 좀 열어줘. 어디요? 저 첫 번째 서랍. 서랍을 열자 낡은 장부 밑에서 하얀 봉투가 보였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봉투였습니다. 저 봉투 좀 꺼내주겠어? 이거요?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봉투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식 건설 대표 김영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내 오랜 친구 영식이야. 대학 동기. 남편의 말끝이 흐려졌어요. 산소 호흡기 때문에 말하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을 이었어요.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서 이 친구를 꼭 찾아가. 남편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옅은 햇살이 병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복도를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죠.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곧 퇴원하실 건데. 남편은 제 말을 끊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힘겹게 손을 들어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친구가 요즘 잘 나가. 말을 잇지 못하고 기침을 하는 남편의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내가 예전에 많이 도와줬어. 지금 그 친구 사장 됐다고. 간호사가 링거를 갈러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오랜만에 편안해 보였죠. 밤이 되자 남편이 다시 저를 불렀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했습니다. 지금은 큰 회사 사장이야. 내가 어려울 때 그 친구 보증도 서주고 사업 자금도 빌려줬지.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남편은 한 번도 자신이 남을 도와준 걸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부탁했어. 당신 도와달라고. 영식 씨가요? 그래. 나 없을 때 꼭 찾아가. 그런 말씀 마세요. 곧 나으실 거잖아요. 그제야 이 봉투가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어요.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지 못했어요. 의사가 아침 일찍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죠.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암이 너무 많이 전이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이상의 치료는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통증 관리에 집중하는 게 좋겠어요. 남편은 이미 예상했던 듯 담담하게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병실 밖으로 나와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여보, 괜찮아? 병실로 돌아오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선생님이 뭘 하셨어요? 알잖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침대 옆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차갑고 마르고 약해져 있었습니다.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참았던 눈물이 결국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영식이한테 부탁한 거야. 당신 혼자 두고 가기가 너무 미안해서. 남편의 말에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이 봉투 꼭 간직하고 있다가 내가 없으면 영식이 찾아가. 알았지? 네, 알았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들어왔어요. 붉은 빛 속에서 남편은 겨우 베개에 기대 놓은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할게요. 걱정 마세요. 남편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무거운 숫자들을 감당해야 할 차례였어요. 일주일 후 밤새 병실에서 남편을 지키다 새벽녘에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에 깨어보니 간호사가 제 어깨를 흔들고 있었어요. 부인, 일어나세요. 남편분이. 그렇게 남편은 조용히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영식 씨의 명함이 든 봉투를 꼭 쥐고 있었어요. 장례식장 안내 데스크에서 빈소 번호를 받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말다툼이 들렸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죠. 이제 어떡할 거야? 아버님 빚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나도 모르는 일이야. 아들은 최대한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한테 여쭤봐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들 내외는 복도 끝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어요.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죠. 아들아, 저도 모르게 불러버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얼른 화장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빈소 앞에 도착하자 문상객들이 한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들이 절을 올리며 말했어요. 정신없이 큰절을 받고 있는데 제사상 앞에서 아들이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내용이 들려왔어요. 네, 은행장님. 아버님께서 남기신 채무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도 모르게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자신감 넘치던 남편의 모습이 액자 속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장례식장 특유의 향이 코를 찔렀죠. 장례 이틀째 주 대기실에서 아들 내외의 다툼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차타임에 잠깐 나왔다가 들은 건데 다들 듣지 않게 조용히 이야기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님께 여쭤보자니까. 며느리가 다시 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물어볼게. 아들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남기신 빚이 얼마나 되나요? 방금 전까지 조문객 앞에서 울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금 물어볼 때니? 그들의 대화를 더는 듣고 싶지 않아 말했습니다. 언제 물어보겠어요? 나중에 채권자들이 들이닥치면 그때 얘기할까요? 저는 영정 사진만 바라보았습니다. 돈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남편의 미소가 쓸쓸해 보였어요. 장례식장 밖에서는 늦가을 비가 내리고 있었죠.
밤이 늦어지자 문상객이 줄어들었습니다. 빈소에는 저와 아들, 며느리만 남았어요. 아들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남기신 통장이나 장부는 어디 있어요? 그건 내가 알아볼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아들이 말을 이으려 했습니다. 네 아버지 가시고 채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게 그렇게 궁금하니? 아들은 말없이 자리를 피했고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따라 나갔습니다. 빈소에 혼자 남아 향을 피우는데 제사상 꽃이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성실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첫 명절이라 혼자서 차례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전화기는 계속 꺼놓은 채로 두었죠. 여보, 이번엔 내가 차례상을 차릴게요.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챙겨야 하나? 혼자 말하며 마당에 참깨를 널었어요. 바람에 날리지 않게 덮어두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물었죠. 혹시 아들이니? 그때였습니다. 문을 열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셋이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김철수 씨 사모님 되시죠? 모르는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르자 몸이 굳었습니다. 네, 근데 누구? 저희는 대부업체에서 나왔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채무금으로 찾아뵀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마당에 널어둔 참깨가 바람에 날리는 것도 모른 채 그대로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사모님, 열어주시죠. 이야기 좀 나눕시다.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계속됐어요. 저는 그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 며칠 전부터 연락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만기가 지났으니. 부엌에서 송편 삶는 냄새가 났습니다. 솥뚜껑을 닫지 못한 채 나온 터라 물이 넘치고 있었겠죠. 하지만 부엌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오늘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 밖의 남자들은 잠시 속삭거리더니 답했어요. 다음 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연락이 없으시면 알아서 하세요.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제야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부엌으로 가보니 송편 삶던 물이 넘쳐 가스레인지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켰더니 아들의 부재 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어요. 음성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은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영식 씨의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를 찾아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영정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보험회사 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10군데가 넘는 보험회사를 찾아다녔지만 답은 모두 같았어요.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었죠.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연세도 있으시고 담보도 없으신데. 마지막으로 방문한 보험 설계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연민이 느껴졌어요.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갚기 위한 대출은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일을 하면 갚을 수 있는데요.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래도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혹시 따님이나 아드님은 안 계신가요? 고개를 숙인 채 보험회사를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는데 가게의 유리창에 구인 광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야간 식당 주방보조 구함. 새벽 4시까지 근무 가능하신 분. 망설임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젊은 사장님이 제 이력서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머님, 힘드실 텐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제가 집에서도 늘 반찬 만들고 했으니까. 근데 밤늦게까지 일하셔야 하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방 가득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설거지 싱크대는 녹이 슬어 있었고 바닥은 미끄러웠죠. 하지만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사장님이 기본적인 일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설거지랑 야채 손질이 주된 일이세요. 밤늦게 취객들이 많이 오는데 첫날 밤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쉴 새 없이 들어오는 주문에 맞춰 그릇을 씻고 감자를 깎고 마늘을 다듬었어요. 손끝이 베이고 팔이 저려왔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4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셔터가 내려갔어요. 허리를 펴는데 온몸이 쑤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기름때와 음식 국물이 앞치마에 잔뜩 묻어 있었죠. 어머님, 첫날인데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급은 매주 금요일에 현금으로 드릴게요. 더 좋은 자리 나시면 언제든. 이대로 계속하고 싶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집으로 걸어왔어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주머니 속 5만 원짜리 한 장이 어떤 희망이 되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현관문 밑으로 종이 한 장이 들어와 있었어요. 사채업자가 남긴 독촉장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씻지도 못한 채 바로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잠들기 전 남편 사진을 보았습니다. 여보, 이제 제가 뭐라도 해보려고요. 끔찍하게 피곤했지만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가야 해요. 오늘 들어올 손님들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재료들이 많거든요. 이사를 준비하면서 옷장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월세라도 좀 싼 곳을 알아보려고요. 남편의 양복들을 정리하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여보, 이제는 정말 작은 집으로 가야겠어요. 남편의 양복 안주머니를 뒤적이다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그 안에는 4년 전 아들 결혼식 때의 영수증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호텔 웨딩홀 대관료, 식사 비용, 드레스, 예물,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영수증을 하나씩 펼쳐보니 1,000만 원이 넘는 금액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한 달 전으로 기억이 돌아갔어요. 저희 집 거실에서 있었던 대화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저희 친구들은 다 호텔에서 결혼해요. 아들이 말했었죠. 그래? 근데 비용이 많이 들 텐데.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네,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그리고 예물도 다른 집들은 기본이에요. 며느리가 덧붙였죠. 대화가 오갈 때마다 남편은 조용히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보니 그때마다 사채를 알아보러 다녔던 거예요. 영수증을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웨딩홀 계약금 영수증 뒷면에 남편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당일 현금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라고 쓰여 있었고 밑에는 6개월 안에 갚아야 라는 메모가 있었어요. 왜 이걸 계속 가지고 계셨을까?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신혼여행도 유럽으로 가고 싶은데 애들이 다 그렇게 간대요. 차마 말릴 수가 없었죠. 딸도 아닌 왜 아들만 키웠는데 남편도 저도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결혼식장에서 찍은 가족 사진도 나왔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 뒤에 선 남편과 저희 모습이었어요. 철수 씨네는 역시 다르네요. 아들 하나라도 정말 잘 키우셨어요. 하객들이 부러워했죠. 그러면서 며느리 친구들이 수군거리던 말도 들려왔어요. 부모님이 진짜 잘해주시네. 신부한테 준 예물 봤어? 정말 대단하시다. 예물 가게의 영수증 밑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어요. 남편이 적어둔 메모였습니다. 빚 상환 계획 6개월 안에 갚아야. 그제서야 알겠어요. 왜 남편이 이 영수증들을 버리지 못하고 모아두었는지.
빚을 갚아 나가면서 하나씩 정리하려고 했나 봅니다. 결혼식 날 아침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다른 친구들도 다 이 정도는 받았어요. 그때 남편은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보니 그 미소에 얼마나 큰 걱정이 숨어 있었을까요? 영수증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려는데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결혼식 당일 웨딩카드여 영수증이었습니다. 고급 수입차. 아들이 고집했던 차였어요. 영수증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다시 봉투에 넣어 장롱 깊숙이 넣었어요. 이것마저 버리면 남편의 마지막 흔적을 지우는 것만 같아서였죠. 이웃집 순자 씨를 통해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간 식당에서 일하다 말고 잠시 주방 밖으로 나와 전화를 걸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여보세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얘야, 임신했다면서. 축하한다. 네? 누가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지. 몸 관리 잘해야 돼. 통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일부러 끊은 건지 실수로 끊긴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주방으로 돌아와 감자를 깎으면서 생각했죠. 이제 할머니가 되는구나. 사장님이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환하신데. 손주가 생길 것 같아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만두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더 열심히 해야죠. 며느리의 소식은 그 후로 이웃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대부분 받지 않았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 무렵 야간 식당 일을 마치고 병원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옛날에 남편 병간호할 때 자주 왔던 병원이었어요. 간호사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보였죠. 저기, 오늘 입원한 김지영 씨 좀 알 수 있을까요? 안내 데스크에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되세요? 네, 시어머니인데요. 아, 네. 503호실이에요. 지금 진통이 시작돼서 곧 분만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급한 마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503호실 앞에 서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금만 참아. 곧 의사 선생님이 오실 거야.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들 내외가 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병실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데 간호사가 분만실 카트를 밀고 왔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환자분 모시러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카트에 실려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예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아들이 며느리의 손을 잡고 따라 나왔습니다. 둘 다 저를 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후 병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서 아들 내외의 대화가 들렸어요. 어머니한테는 연락 안 했지? 당연하지. 지금 우리 처지에 아기 키우기도 버거운데 빚 갚아달라고 할까봐 연락 안 했어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준비해 간 미역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야간 식당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서 생각했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멀리서 지켜보는 것뿐이구나. 일주일 후 며느리에게서 아기 사진이 담긴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귀엽죠? 제가 찍었어요. 사진 속 아기는 자그마한 주먹을 쥐고 자고 있었어요. 주름진 이마와 도톰한 볼이 남편을 닮았더군요. 한참을 들여다보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이름은 뭐라고 지었니? 그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밤 12시가 넘은 시간, 조용한 거리를 걸으며 문득 아기 생각이 났어요. 이름도 모르는 손주를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걷는데 사장님이 전해준 도시락이 가방 안에서 무거웠습니다.
어머님, 이 도시락 좀 가져가세요. 남은 거 치우시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치울게요. 손주도 있으시잖아요. 우리 가게 음식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 도시락을 누구에게 전해줄 수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을 뿌리칠 수 없었죠. 새벽거리는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간간히 택시만 지나가고 술 취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걷다 보니 아들이 사는 아파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115호 창문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되어 가는데 불이 켜져 있다니. 아기가 잠을 못 이루나 봐요. 며느리도 힘들겠죠. 아파트 경비실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이 식기 전에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때 경비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거기서 뭐 하세요? 순찰 돌던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아, 좀 쉬어가려고요. 이 시간에 위험한데. 누구 찾아오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길인데. 경비 아저씨는 수상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밤중에 도시락을 들고 아파트 벤치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보이는 건 분명 이상했겠죠. 핸드폰을 꺼내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지웠어요. 이 시간에 전화하면 놀랄 테니까요. 저도 모르게 경비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저기, 115호에 사는 분들 알아요? 네. 갓난 아기가 있는 집 말씀이세요. 네, 아기가 아직 어리죠. 1달 됐나? 밤마다 울어서 옆집에서 민원도 들어왔어요. 경비 아저씨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밤마다 아기 달래느라 힘들 텐데 민원까지 들어오고 도와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네요. 혹시 그 집에 뭐 전해주실 거라도 있으세요? 경비 아저씨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가볼게요. 영식 건설 본사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명함을 수십 번 만지작거리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안내 데스크로 향했어요. 건물은 화려했고 로비에는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김영식 사장님 찾아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약속 잡으셨나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고인이 된 남편 친구라고 전해주시면. 안내 데스크 직원이 잠시 통화를 하더니 저를 15층으로 안내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해 보였고 야간 식당에서 일한 흔적이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이제 와서 이런 부탁을 해도 되는 걸까?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15층에 도착하자 비서가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넓은 사무실은 고급스러웠고 창밖으로는 도시 전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사장님께서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안쪽 문이 벌컥 열렸어요. 예순을 넘어 보이는 사내가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정장 차림이 단정했어요. 형수님이세요? 영식 씨는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어쩐지 요즘 들어 자꾸 형님 생각이 나더라니. 이렇게 찾아오실 줄이야. 영식 씨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첫 만남부터 이렇게 울어버리니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죠. 형수님, 제가 지금 가진 건 다 형님 덕분입니다. 비서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고 영식 씨는 저를 안쪽 응접실로 안내했어요. 벽면에는 건설 현장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옛날 사진도 있었어요. 형님이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30년 전이었죠.
제가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형님이 전 재산을 담보로 해주셨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남편은 한 번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묵묵히 자신의 일만 했었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재기할 수 있도록 일감도 소개해 주시고, 형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에 망했을 거예요. 영식 씨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시간이 흘러도 정성스레 보관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형님이 해주신 것들 하나하나 다 적어뒀어요. 수첩을 펼치자 남편의 글씨체가 보였어요. 공사 도면과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형님 마지막으로 뵌 게 3년 전이었는데 그때 절 부르시더니 형수님 부탁한다고. 영식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이거 전해주라고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내밀었어요. 영식 씨가 소개해준 상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가게들이 즐비했죠. 여기가 그 자리예요. 영식 씨가 작은 철문 앞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영식 씨, 이런 자리까지 구해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형수님, 걱정 마세요. 이 건물 제가 지은 거예요. 임대료는 천천히 내셔도 되고요. 상가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공간이었지만 제 눈에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먼지 쌓인 바닥과 낡은 선반들 그리고 구석에 쌓인 상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야간 식당에서 배운 음식 솜씨로 반찬 가게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식 씨가 창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반찬 가게요? 처음 들어보는 제안에 놀랐어요. 네, 요즘 맞벌이 가정이 많아서 반찬 가게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하 상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비어있는 점포 안은 어둡고 칙칙했지만 제 눈에는 새로운 시작이 보였어요. 얼마 전까지 야간 식당에서 일하던 제가 이제는 제 가게를 갖게 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반찬 솜씨가 좋다고 들었어요. 영식 씨가 말했어요. 누구한테요? 형님이요. 늘 자랑하셨어요. 그리고 혹시 우리 직원들 점심 도시락도 맡아주시면 좋겠는데. 정말요? 네, 처음엔 10명 정도부터 시작하시죠. 가게 천장에 전등을 켜자 먼지가 훅 내려왔습니다. 쓸고 닦아야 할 게 많아 보였어요. 벽지도 교체해야 하고 바닥도 새로 시공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수리는 제가 다 해드릴게요. 형수님은 반찬 준비만 하세요. 영식 씨의 말에 코끝이 찡해졌어요. 남편이 이 사람을 도왔다고 했는데 그 은혜를 이렇게 갚아주다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인내 반찬이라고 쓴 간판도 달았어요. 진열대에는 제가 만든 반찬들을 차곡차곡 놓았죠.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등 야간 식당에서 배운 솜씨를 살려 밤새 준비했습니다. 어머, 이 김치 좀 봐. 색깔이 예쁘네.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처음 오셨네요. 구경하세요. 첫 손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얼마예요, 이거? 아주머니가 김치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10,000원이에요. 이렇게 푸짐하게 담아주시고 10,000원이요? 처음이라 서비스 좀 드렸어요. 그날 첫 매출은 10,000원이었습니다. 김치와 멸치볶음 2개가 팔렸어요. 영식 씨 회사 도시락 10개를 빼면 손님이라곤 그 아주머니 한 분뿐이었죠. 그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반찬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던 중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오전부터 바빴던 터라 문 열리는 소리에 고개도 들지 않고 인사했어요. 김장철이라 주문이 밀려 있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여전히 예쁘장한 얼굴이었지만 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마른 입술을 물고 서 있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어요. 어쩐 일이니? 김치통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시나 봐요. 며느리는 진열대를 둘러보며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손님들이 드나드는 틈을 노린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죠. 그래, 요즘은 좀 나아졌어. 평소보다 더 냉정하게 말이 나왔어요. 저희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요. 역시 돈 때문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김치통을 진열대에 내려놓았어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지만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이 올까봐 두려워했는데 막상 닥치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처음 듣는 사과의 말이었지만 왠지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김치 국물이 앞치마에 묻어 있는 걸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갑자기 다짜고짜 빌려달라고?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장사가 잘 되시잖아요. 진열대 위 반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하나하나 정성 들여 만든 것들이었죠. 야간 식당에서 배운 솜씨로 시작해 이제는 단골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제 침묵을 무겁게 받아들였나 봅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너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어디 있었니?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어요. 그건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병원비 걱정할 때는, 장례 치를 때는 어디 있었어? 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며느리는 급히 구석으로 물러났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멸치볶음 주세요. 네, 얼마나 드릴까요? 손님의 주문을 받으면서도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지금껏 참아왔던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어요. 아줌마, 오늘 김치는 다 팔렸나요? 네, 조금 있다가 새로 나올 거예요. 손님이 나가고 나자 며느리가 다시 앞으로 나왔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뭔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늦었구나. 이제는 내가 안 된다고 할 차례야.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마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항상 다 들어주는 어머니였으니까요. 장사가 잘 되신다고 들었는데. 억울한 듯 말했어요. 그래, 잘 돼. 근데 그건 내 돈이야. 어머님, 너들이 나를 병원 앞에서 내쫓았을 때 그때 생각해봤다. 그렇게 며느리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손주 돌잔치를 한다며 아들 내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며느리였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초대장 받으셨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경직되어 있었어요. 방금 봤다. 되도록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번에 호텔에서 하거든요. 돈 이야기부터 하는 거니? 현금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믿을 수 없었어요. 첫 손주의 돌잔치 초대장을 보내고는 축의금 이야기부터 꺼내다니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삼켰습니다. 얼마 정도? 말을 잇지 못하고 물었어요. 보통 100만 원 정도는 하시더라고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진열대에 올리려던 김치통을 그대로 내려놓았어요. 숫자를 듣자 귀가 따가웠습니다. 지금 겨우 가게가 안정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100만 원이라니. 아직도 남편이 남긴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데 말이죠. 알았다. 일단 끊어.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초대장을 다시 펼쳐보니 호텔 연회장 약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갔던 호텔이었습니다. 아들 결혼식 때 빚을 내서 예물을 해주고 신혼여행을 보내준 그곳. 그때부터 시작된 빚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말이에요. 단골 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줌마, 오늘은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아니에요. 멸치볶음 새로 했는데 한번 보세요. 손님은 멸치볶음을 살피시다가 제 앞에 놓인 초대장을 보셨어요. 분홍색 봉투가 눈에 띄었나 봅니다. 어머, 손주 돌잔치 하시나 봐요? 네, 근데 목소리가 떨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기쁜 일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손님에게 대충 둘러대고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침부터 삶아둔 콩나물을 무치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손주의 첫돌이라. 정말 가고 싶긴 했지만 이렇게 돈부터 요구하는 모습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밤이 되자 답장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하다. 못 가겠구나. 며느리의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그럼 답례품만 보내주세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손주의 첫돌을 보지 못하는 게 서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돈 봉투를 들고 쪼그리고 앉아 아들 내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말이죠. 반찬 가게에 자주 오는 할머니들과 친해졌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3시 손님이 뜸한 시간에 그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세 분 모두 제 또래로 남편을 먼저 보낸 처지가 같았죠. 영감 제사 지내려고 오징어채 사러 왔어. 홍순이 할머니가 가게에 들어서며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진열대에서 오징어채를 꺼내며 물었어요. 조금만 줘. 혼자 먹을 거야. 제사상을 차리시는데 아들들이 안 와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이고, 다들 바쁘다고 그러네. 홍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때 김명자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양손에는 막걸리 2병이 들려 있었어요. 평소 꼿꼿하게 다니시던 분인데 오늘은 조금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거 한잔하면서 이야기 좀 하자. 김 할머니가 막걸리를 들어 보이셨어요. 가게 뒤편에 작은 평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서 종종 단골 할머니들과 막걸리 한 잔씩 나누곤 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일찍 가게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명자야, 니는 아들하고 연락해. 홍 할머니가 막걸리 잔을 들며 물으셨어요. 끊은 지 오래야. 돈 빌려달라는 전화만 오는 걸 받았다가 큰일 나. 평상 위에 김치 한 접시를 내놓았습니다. 둘러앉은 할머니들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이런 시간이 때론 치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나누는 시간이니까요. 우리 아들은 결혼하고 나서 얼굴도 안 비추더니. 김 할머니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 정옥순 할머니가 오셨어요. 평소에는 늘 깔끔하게 차려 입으시던 분인데 오늘은 머리도 못 빗으신 것 같았어요. 정수가 무슨 일이 있었어? 제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이혼한다네. 손주를 데리고 나가버렸어. 할머니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걸리 잠만 돌았어요. 이런 침묵이 때로는 위로가 됩니다. 다들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사장님은 어떠세요? 정 할머니가 조심스레 물으셨어요. 저야 뭐 반찬 파는 재미로 살죠. 아들 소식은 없고? 고개를 젓자 할머니들이 다들 아시는 듯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내 아픔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가 다 거기서 거기지. 자식 키워봤자야. 막걸리가 한 병 비워질 때쯤 이야기는 더 깊어졌습니다. 물기 어린 눈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한숨과 웃음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죠.
나는 말이야, 이제 자식 생각 안 해. 홍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버는 돈 내가 쓰고 살래. 맞아. 나도 그래.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아픔을 안고 있는 거였군요. 이제야 알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사장님,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가족이에요. 김 할머니의 말씀에 다들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 같기도 하고 진짜 웃음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웃음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딸내미가 말이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할머니들의 수다는 끝이 없었어요. 새벽 시간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찬 가게 준비로 분주한 아침이었는데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놀랐어요. 아들이 제게 전화를 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여보세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가게에 계시죠? 지금 가게로 가고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잠깐 할 말이 있어서요. 곧 도착할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마늘을 다지다 말고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아직 똥이 트기 전이었죠. 이런 시간에 아들이 오겠다는 건 분명 돈 때문일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가게 문이 열렸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둘 다 초조해 보였어요. 며느리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얘들아, 이 시간에 웬일이니? 평소처럼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시나 봐요. 아들이 진열대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반찬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괜히 칼질 속도를 늦추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어떤 계획이 있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저 그래. 저희가 왜 왔는지 아시죠?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저는 도마 위에 마늘을 계속 다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또 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닥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아들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얼마나?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지난번 며느리가 찾아왔을 때는 2천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5천만 원이라니. 액수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어머니,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아들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비웃음이 나왔어요. 네. 이번에 잘 되면 어머니 돈 다 갚을 수 있어요. 며느리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죠. 그때마다 돈만 까먹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안 된다. 이제는 안 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표정이 급해 보였죠. 어머니, 제발요. 이번만. 이제 나도 너희들처럼 할 거야. 며느리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이번에는 확실한. 나가. 여기서 나가라고. 영식 씨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서류 가방 안에는 남편이 남긴 장부들이 가득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가방만 꼭 쥐고 있었죠. 이제는 정말 이 짐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김철수님 유가족 되시나요? 변호사가 제게 물었어요. 네, 제가 아내입니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장부를 하나하나 펼쳐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꼼꼼하게 정리해 놓은 모든 기록들을 살펴보는 동안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이자 계산도 다 되어 있고. 남편이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습니다. 이건 제 새 삶을 위한 중요한 순간이니까요. 사채업자들이 불법으로 이자를 받아간 부분이 있어요. 이걸 바로 잡으면, 정말 해결될까요? 네, 영식 씨가 증인을 서 주시기로 했고, 사모님도 이제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시니.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비쳤습니다. 사무실 벽에 걸린 시계가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나 싶었죠. 저기, 혹시 네, 말씀하세요. 이거 다 정리되면 제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는 돈들도 멈추나요?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들이 생각나서 물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돈 때문에 한 달 살기가 너무 빠듯했거든요. 변호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들은 것 같았어요. 네, 더 이상 이체는 없어요. 이제는 원금만 천천히 갚으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많은 밤을 통장 잔고와 씨름하며 보냈는지 끝없는 이자에 파묻혀 살아왔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자, 여기 서명해 주세요. 도장을 찍으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 한 번의 서명으로 그동안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여보, 이제 다 해결됐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이제 사채업자들이 찾아올 일 없을 거예요. 사무실을 나오는데 영식 씨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분은 멀리서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형수님, 잘 됐죠? 영식 씨, 정말 감사해요. 정말로. 형님이 보시면 좋아하실 텐데. 미용실 원장님이 급하게 반찬 가게로 들어오셨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눈가에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숨도 가쁜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직감적으로 느껴졌어요. 언니, 혹시 아들 소식 들으셨어요? 원장님이 다급하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우리 가게에 온 손님이 얘기하던데. 채권자들이 아들 회사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있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전부터 불안했던 게 이런 조짐이었나 봐요. 저기 혹시 어느 정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억 정도라던데. 숨이 막혔습니다. 3억이라니. 그동안 아들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도시락을 건네고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전화기를 보니 부재 중 전화가 여러 통 있었어요. 모두 모르는 번호였어요. 손이 떨려 전화를 걸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들은 어떻게 될까? 그렇다고 이제 겨우 안정된 제 삶을 다시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복잡한 생각으로 밤을 지새우던 중 새벽에 문자가 왔어요. 어제 밤에 아들이 술에 많이 취해서 가게 앞에서 한참 서성이더니. 동네 슈퍼 주인의 메시지였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김철수 님 어머님 되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경찰서입니다. 아드님이 지금 경찰서에 계신데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셨다고.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새벽거리가 쓸쓸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해 취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아들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고 꼬질꼬질한 옷차림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아, 불렀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꼴이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의 어깨가 떨렸어요. 경찰서를 나오는데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부축한 채 택시를 잡았어요. 그의 몸에선 술 냄새가 진동했고 얼굴은 피곤함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에 가자. 아들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리한 사업 확장, 잘못된 투자, 거래처의 부도,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버린 거였죠. 마치 도미노처럼 쓰러져 내리는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디 있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요. 집에도 안 들어왔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고 간 짐은 없었고? 아니요. 옷들하고 귀중품 다 들고 갔어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집 앞에 내려주려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저 집에 가기 무서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채업자들 때문에 집 앞에서 떨던 기억이 났어요. 그 무서움을 이제 아들이 느끼고 있다니 슬프고 애잔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 제안했어요.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라면을 끓여주는데 아들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릴 적 무릎을 다쳤을 때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의 모습이 어린아이 같았어요.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는 거야. 제가 감정을 추스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잘못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라면이 다 익었습니다. 아들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따뜻한 음식이 아들의 마음도 데워주길 바랐죠. 먼저 밥부터 먹어. 배고프지? 어머니, 아들은 라면만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니는 돈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어? 아버지는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던 사람이야.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술에 취했는지 진심으로 우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는 모습이 남편과 겹쳐 보였습니다. 저도 도망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랬어? 어머니가 떠올라서요. 어머니도 그렇게 혼자 고생하시니까. 그의 말에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밖에서는 가끔 택시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방 안에는 라면 국물이 식어가는 소리만 가득했죠. 어머니, 저 이제 어떡하죠? 아들이 다시 물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처음부터요?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들은 조금씩 숟가락을 들었어요. 이제 라면이 거의 불었지만 그래도 한 젓가락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릴 적 밥을 먹던 아들과 똑같았어요. 어머니도 이렇게 힘드셨나요? 문득 아들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근데 봐라. 이렇게 반찬 가게라도 하면서 살고 있잖아. 아들이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 며칠간 술에 취해 늦잠 자던 아이가 이른 아침에 움직이는 소리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바깥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어디가? 부엌으로 급하게 나가 물었습니다. 기술학원이요. 6시 수업이에요. 아들은 구겨진 셔츠를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이 시간에? 무슨 학원? 의아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오늘부터 용접 배우러 가요. 아들의 말에 놀라워 그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삶의 의욕을 잃은 듯 했는데 갑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부엌 식탁에 놓인 수첩이 눈에 들어왔어요. 뭐 적고 있었어? 그 수첩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수업 일정이랑 준비물 목록이에요. 아들이 수첩을 집어 가방에 넣었어요. 학원비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난 일주일간 아들은 반찬 가게에서 배달과 심부름을 했어요. 처음엔 어색해하더니 이제는 손님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죠. 배달 가방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아침 먹고 가. 아니요, 늦을 것 같아요. 아들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건 가져가. 김밥 한 줄을 도시락통에 담아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어요. 창문으로 보니 아들이 버스정류장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등 뒤로 햇살이 비치는 모습이 왠지 희망적으로 느껴졌어요. 반찬 가게 문을 열고 준비를 하다가 옆 가게 미용실 원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평소처럼 김치와 멸치볶음을 사러 오신 거였어요. 언니, 아드님 요즘 달라지셨어요? 원장님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 기술학원 다닌대요. 용접이요? 그거 배우면 돈 잘 번다던데. 진열대를 정리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어요. 남편을 잃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처럼 아들도 이제 자신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걸까요? 점심시간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활기찬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저 첫날인데 벌써 용접봉도 잡아봤어요. 조심해서 해. 다치지 말고. 손이 덜덜 떨렸는데 선생님이 처음 치고는 괜찮대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설레는 마음에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희망찬 목소리였어요. 저녁이 되어 아들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들어왔는데 젊은 시절 공사장에서 일하고 돌아온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용접 연습한 철판을 보여주었습니다. 서툴지만 반듯한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처음 치고는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선생님이 솜씨가 있대요.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밥은 먹었니? 네, 학원에서 도시락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들아. 어머니, 제가 이제 아버지 같아질 수 있을까요? 매주 월요일 아침 영식 씨 회사로 보낼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제 일상이 된 일이에요. 싱싱한 채소를 골라 김치를 담그고 멸치볶음도 새로 만들었죠. 정성껏 준비한 반찬통을 정리하고 있는데 영식 씨가 반찬통을 들고 가게로 들어왔어요. 아이고, 어머님 또 이러시면 어떡해요? 영식 씨가 머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러실 필요 없다고. 이게 뭐라고요? 당신이 우리 도와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영식 씨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빈 반찬통은 어김없이 들고 왔죠. 그의 눈빛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 매주 기다린대요. 반찬이 맛있다고. 맛있다 못해 은혜롭다네요. 영식 씨를 찾아가길 잘했어요. 그 사람 덕분에 이제는 숨통이 좀 트이네요.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창가에 앉아 계속 이야기를 했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이 술술 나왔어요. 당신이 늘 걱정하던 아들도 이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이 지경까지 왔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삶이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당장은 견디기 힘든 상황이 나중에 보면 또 다른 시작이 되더군요. 남편이 떠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그때는 내일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살 길을 찾았고 돈 때문에 등 돌렸던 자식도 자기
자기 길을 찾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억지로 잡으려 하지 않으니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네요. 인생에는 답이 없다지만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면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